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114회 전산 세무 1급 이론 기출 문제 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문제부터 1번 유가증권. 그러면 우리가 단기매매증권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 그리고 만기 보유 증권. 네, 일단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고 보시고 유가증권은 증권의 종류에 따라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네, 지분증권은 단기매매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만기 보유 증권은 뭐만 가능해요? 채무증권만 가능하다. 채무증권만 가능하고 지분증권은 만기가 없기 때문에 주식은 그래서 만기보유증권이 될 수 없다. 자,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얘네 둘은 우리가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게 되고 만기보유증권은 우리가 외우셔야 되죠. 만기보유증권은 상각 후 원가라고 하는 것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채단원에서 조금 자세히 배웠어요. 그래서 사채를 발행을 할 때 우리가 현재 가치를 반영한 금액, 그래서 만기 보유 증권도 상각 후 원가라고 하는 현재 가치를 반영한 금액으로 평가를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채무증권은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 중에 하나로 분류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 주식회사 한국은 2024년 중에 신규 취득한 차량 운반부의 감가상각 방법을 정액법으로 채택하였으나 경리부서의 담당자의 실수로 감가상각비를 정률법에 따라 회계 처리하였다. 해당 오류가 24년 기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자, 문제 2번은 우리가 정액법, 정률법의 차이죠. 정액법은 매년 동일한 금액이고 그 다음에 정률법은 처음엔 많이 하고 나중엔 점점점 적게 하는 이런 방식을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지금 취득한 해에 최초의 감가상각을 할 때, 그럼 최초의 감가상각을 할 때 요만큼 정액법은 상각을 하게 될 거고 정률법은 이만큼을 상각을 하게 돼요. 다시 바꾸면 정률법이 감가상각액이 훨씬 더 크게 된다. 그러면 감가상각이 크다는 얘기는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감가상각비 비용이 훨씬 더 많이 생기게 된다. 그럼 비용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익은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증가하게 되고 당기순 이익은 감소. 그럼 감가상각비가 늘어나게 되면 결론 감가상각 누계액도 증가를 하겠죠. 그렇죠? 감가상각 누계액도 증가를 하니까 내 장부가는 그만큼 작아질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장부 금액은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뭐 이거는 저희가 뭐 회계 때 다 배웠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회계 변경의 회계 처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가 회계의 변경은 회계의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으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게 되고, 정책의 변경은 말 그대로 우리 뭐가 바뀌는 거? 법이 바뀌는 것. 그래서 우리가 후입선출법에서 선입선출법으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하면 정책의 변경에 해당하는 거고, 추정의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치가 바뀌는 것. 그래서 대손율을 예를 들어서 2% 설정했었는데요. 저희 요즘은 대손율 1%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수치가 바뀌는 걸 우리가 추정의 변경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정책의 변경은 과거부터 모두 수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급법을 적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추정의 변경은 단기부터 적용하는 전진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전진법을 사용을 하게 되고, 우리가 소급법을 적용하면 특징은 소급법은 과거부터 모두 변경을 해놨기 때문에 비교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과거에 수정된 장부랑 수정이 안 된 장부, 장부가 두 개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신뢰성은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전진법은 단기부터 적용을 하기 때문에 비교 가능성이 떨어지게 되고 대신에 장부는 하나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신뢰성은 높아지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게 돼요. 그래서 정책의 변경, 추정의 변경 여러분들이 구분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번 단기 일괄 처리법은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높아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단 단기 일괄 처리법은 이 둘 사이에 이제 우리가 단기 일괄 처리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단기 일괄 처리법은 과거는 계산만 하고 이 계산을 단기에 반영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단기 일괄 처리법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단기 순손익에 오류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것만 가지고 단기 순손익이 생겨야 되는데 과거치의 계산을 올해 거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기 때문에 단기의 순손익이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특징이 조금 있고요. 그래서 일단 장부는 하나만 존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계산만 해서 단기 거에다 집어넣기 때문에 신뢰성은 높아진다고 볼 수 있고요. 전진법은 변경된 새로운 회계 처리 방법을 단기와 미래 기간에 반영시키는 그래서 전진법은 단기부터 적용이 된다. 소급법의 경우 변경 후 효과를 파악하기 쉽겠죠. 바꿨으니까. 그 다음에 재무제표의 비교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비교 가능성은 높아지게 되고 대신에 신뢰성은 조금 떨어지게 된다. 변경의 효과를 파악한다라고 하는 효과의 파악은 변경이 됐으니까 그만큼이 장부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하기는 조금 쉬워진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 일괄 처리법은 회계 변경의 누적 효과를 단기 손익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네, 아까 1번 보기에서 제가 설명드렸었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기초 그냥 베이스 정도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문제 4번. 다음 중 자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무상태표상의 자본 조정에는 감자차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기 주식이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고, 자 2번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액면 금액을 자기 주식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 조정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렇게 되는데 자기 주식은 무조건 뭘로 처리한다? 취득 원가로 처리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 주식은 취득 원가로 처리한다. 그래서 2번이 정답 되겠고요. 3번 보기를 보시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발생한 경우 자본 조정의 처분 손실 범위 내에서 상계 처리하고 미상계된 잔액을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자본 항목에 우리가 주, 감, 자 세 가지가 있죠. 이 세 가지는 무조건 상대 계정이 있으면 먼저 우선 상계 처리를 하시고 그리고 처리를 하게 된다. 우리 일반 전표 문제에서 많이 풀어봤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4번에 보시면 자기 주식 소각 시 취득 원가가 액면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익을 감자 차익으로 하여 자본 잉여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소각은 무조건 감자, 자본금이 줄어들게 되고 대변에 자기 주식이 나가는데 자기 주식의 가격보다 액면이 더 크게 되면 우리는 감자 차익이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하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래서 4번 문제는 일단 여러분들이 자기 주식은 무조건 취득 원가다라는 거 머릿속에다가 개념으로 조금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사채가 할증 발행되고 유효이자율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문제 5번은 우리가 사채를 할증 발행했다 했어요. 그럼 할증 발행이라는 것은 내 사채의 액면가액이라는 게 있고 액면가액보다 훨씬 더 비싸게 발행하였다. 비싸게 발행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높게 발행을 하였다. 그럼 이 차액을 우리는 할증 발행 차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 꼭대기의 금액이 우리 회사의 사채의 장부가가 되겠죠. 장부가가 될 거고 할증 발행 차금을 일단 매년 상각해야 되는 건 아시죠? 할증 발행 차금의 상각액은 모두 매년 증가하도록 되어 있고 처음에는 아주 조금 상각을 하게 되고 예를 들어 3년짜리다. 그럼 처음엔 아주 조금, 그 다음엔 조금 더, 그리고 많이 이렇게 점점점 커지게끔 그러면 장부가는 계속해서 낮아지게 됩니다. 할증 발행 차금이
점점 줄어들게 되니까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다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장부가가 점점점 낮아지는 이런 효과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반대로 할인 발행을 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생기겠죠. 액면에 가까워져야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할증 발행했을 때 이자를 지급을 하게 되면 우리는 대변에 나가는 돈은 매년 동일한 금액의 돈이 나가요. 매년 동일한 금액의 돈이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할증 발행 차금을 상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차변에 할증 발행 차금 상각액이 올 건데 이 상각액은 매년 증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이 할증 발행 차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우리는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이자 비용이다 라고 설정을 하실 건데 이자 비용의 금액은 나머지 금액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점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양쪽의 합은 무조건 같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암기하시면 될 것 같고 할인 발행을 하게 되면 할인 발행 차금은 대변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대변에 둘이 나오겠죠. 돈은 무조건 정해져 있고 할인 발행 차금은 매년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자 비용은 매년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할증 발행에 대한 그림을 제가 그려드린 거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가 암기를 조금 해주시면 사채 문제는 100% 맞추실 수 있다. 자, 그러면 보기 1번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상각액은 매년 증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이 그냥 공짜 정답이 되겠고요. 이자 비용은 사채 이자 비용은 매년 감소, 이자 비용은 매년 감소하도록 되어 있고요. 사채의 장부 금액은 초기에는 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작아지는 이런 효과가 생길 거고요. 사채 발행 시점에 발행한 사채 발행비는 비용 처리하지 않고 사채의 만기일까지 잔여 기간에 걸쳐 상각하여 비용한다. 그러니까 발행가액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할인 발행 차금이 커진다라는 개념이 되겠고 할증 발행했을 경우 할증 발행 차금이 작아지는 그런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사채는 제가 일반전표, 매매출전표, 일반전표 문제 풀면서도 엄청 중요하다라고 했고 결산에서도 엄청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조금 해주셔야 합니다. 자, 문제 6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개의 보조부문과 두 개의 제조부문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서울의 부문 간 용역수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제조부문 X에 배분될 보조부문 B, 보조부문 원가의 총액은 얼마인가? X에 배분될 보조부문 총액은 얼마인지 물어봤어요. 단계 배분법을 사용한다고 했고 수선부문의 원가를 먼저 배분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수선부문을 먼저 배분을 할 건데 우리는 수선부, 자 문제 6번은 수선부 그리고 전력부 그 다음에 X, Y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지금 누구 거를 계산할 거다? X에 배분된 금액을 계산을 하실 거예요. X에 배분된 자, 우선순위는 수선부문에게 먼저 있었기 때문에 수선부문의 자기부문 발생액은 10만 원이었습니다. 이 10만 원을 우리가 전력 부문의 40%, 40%, 20% 이렇게 배분을 해야 하니까 4만 원, 4만 원, 2만 원 이렇게 배분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전력 부문을 배분을 할 건데 전력 부문은 자 2순위죠. 이제 수선 부문에 지금 현재는 비율이 아예 안 나와 있으니까 땡큐인 거고 수선 부문에는 배분하지 않는다라는 게 전제로 깔려 있는 거고요. 금액은 8만 원이라 그랬으니까 8만 원이 아니죠. 전력 부문비는 8만 원이 있었는데 지금 수선 부문으로부터 얼마가 더 왔죠? 4만 원이 본인한테 더 왔죠. 그쵸? 4만 원이 더 왔기 때문에 전력 부문비는 12만 원을 가지고 배분을 해주셔야 합니다. 12만 원을 가지고 그러면 X의 30%가 가니까 3만 6천 원이 X로 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70%면 7, 7이 14, 8만 4천 원만큼이 Y로 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X를 물어봤기 때문에 X에 봐야 할 보조부문비는 총 7만 6천 원 이렇게 해서 정답. 전력 부문비 계산을 하실 때 자기 부문 발생액은 원래는 8만 원이지만
이렇게 수선 부문에서 4만 원 온 게 있기 때문에 12만 원으로 계산해 주셔야지 된다는 거. 이게 여러분들의 숙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배분이라는 걸 하게 되면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네. 자, 문제 7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직접 재료 원가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몇 단위인가 그랬어요. 자, 그럼 문제 7번은 완성품 환산량을 물어봤으니까 완성품 환산량은 자, 첫 번째 보니까 선입선출법에 따른대요. 그럼 무조건 완성수량 플러스 기말 마이너스 기초. 이게 무조건 정답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은 완성품의 수량은 5,000단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완성품은 5,000단위다 라고 되어 있고,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줄을 잘 읽어보셔야 합니다. 직접 재료의 2분의 1은 공정 초기에 투입되고 처음서부터 50%가 투입이 되고 나머지 2분의 1은 공정의 80% 진행된 시점에 투입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말을 계산을 할 건데 기말이 우리가 400단위가 나와 있는데 완성도가 30%래요. 그러면 초기에 50% 2분의 1만큼만 투입이 되었겠죠. 그러니까 기말은 200개만 계산을 해주셔야 합니다. 50%에 해당 2분의 1을 공정 초기에 투입을 했기 때문에 2분의 1을 초기에 투입했기 때문에 200개로 계산을 해주셔야 되고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기초를 빼주셔야 되는데 기초의 조업도도 60%밖에 진행이 안 됐어요. 60%밖에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80%가 돼야 나머지 다 들어갈 건데 아직 들어간 것은 절반 50%만 들어갔기 때문에 200개만큼이 기초분이 들어갔다라고 보셔야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니까 정답은 완성품 환산량 5,000개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무조건 완성품 환산량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완성품하고 기말까지 여기까지 계산하면 얘는 평균법. 끝까지 가버리면 선입선출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완성품 환산량 공식은 무조건. 대신에 기말하고 기초는 퍼센트를 신경을 써야 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 부분을 체크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 8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8번. 다음 중 옳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그랬어요. 공손품은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로부터 남아있는 찌꺼기. 이 찌꺼기를 우리는 작업 폐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공손품은 불량품을 얘기를 하는 거고 비정상 공소는 무조건 우리 회계는 정상적이면 원가에 포함, 비정상적이면 무조건 영업의 비용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정상 공소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맞고요. 정상 공소는 효율적인 생산 과정에서도 발생하는 공손으로 원가성이 있다고 본다. 네, 원가에 포함시켜 주셔야 된다. 그러면 나다가 정답이 되겠죠.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정상 공소는 작업자의 부주의, 생산 계획의 미비 등의 이유, 작업자가 실수해서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한 건 모두 다 비정상 공손이고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작업자가 정확하게 업무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불량품이 생기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정상 공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래서 문제 8번은 나다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문제 9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중 원가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원가 행태에 따라서 자, 우리는 문제 9번 원가 행태에 따라서 분류하는 게 뭐야? 고정비, 변동비, 준고정비, 준변동비. 이게 원가 행태에 따라서 분류를 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정답은 그냥 1번 공짜예요. 그래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 간접비 이렇게 분류한 것은 원가의 요소별 분류, 요소의 분류, 그 다음에 원가의 형태별 분류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원가 형태라고도 할 수 있고 요소별. 그래서 우리는 재료비, 농우비, 제조, 간접비 뭐 이렇게 구분을 하실 수 있겠죠.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직접비와 간접비 3번에 원가의 발생 행태에 따른 분류로서 재료 원가, 노무 원가, 제조 경비로 구분된다.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얘는 이제 발생 행태 어떻게 발생했냐. 근데 행태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3번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원가 발생 행태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렇게 고정비, 변동비, 중고정비, 준변동비로 구분을 해야 하고
재료비, 농후비, 제조간접비 혹은 재료비, 농후비, 제조 경비다. 여기를 원래 요소별 경비라고 쓰게 되면 제조경비라고 쓰게 되면 얘네들 우리가 발생 형태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걸 발생 행태라고 쓰는 표현은 조금 애매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조금 애매한 표현인 것 같고 의사결정의 관련성에 따른 분류로서 관련원가, 메모원가, 기회원가 뭐 이런 것들로 우리는 구분을 해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의사결정에 영향력이 있는 것을 관련원가, 메모원가는 의사결정에 관련이 없는 비관련원가에 해당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회원가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에 뭐 1순위냐 2순위냐 이렇게 따져주시는 거 우리가 기회원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의 선입선출법 및 평균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자 우리가 선입선출법 선입선출법 T자를 하나 그리고 우리가 평균법의 T자를 하나 그려보면 우리가 선입선출법으로 했을 때 그 다음에 평균법으로 했을 때 제공품 계정이에요. 제공품 계정에 우리는 기초와 단기 착수가 있으실 거고 그리고 완성품이라는 게 나올 거고 기말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평균법도 마찬가지 기초와 단기 착수가 있을 거고 뭐 착수라고도 쓰셔도 되고 단기분이다 라고 쓰셔도 되고 같은 표현이니까 그래서 단기 착수분이 있을 수 있고 완성품이 나올 수 있고 기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가 되는데 선입선출법은 말 그대로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기초분이 먼저 완성이 되고 단기분이 추가로 완성이 되고 결국 기말을 계산을 할 때 우리는 어찌됐든 기말을 계산을 할 건데 기말은 단기분에서만 기말이 남게 되는 이런 방식을 우리가 선입선출법이다. 그래서 선입선출법은 뭐를 빼고 계산한다? 기초분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방식을 선입선출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평균법은 기초와 단기를 합산할 거예요. 그럼 거기에 평균을 가지고 완성품과 기말을 계산해야 하니까 우리는 기말 계산하실 때 기초분과 단기분을 어쨌든 합산해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럼 결국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는 기초가 만약에 없다. 둘 다 기초가 없으면 단기에서 완성이 나오고 기말이 나오고 단기에서 완성 나오고 기말 나오고 그러면 기초가 없다면 둘은 동일한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자, 1번 보기를 보시면 종합원가 계산 평균법과 선입선출법 중 실제 물량 흐름에 보다 충실한 방법은 가장 정확한 방법은 선입선출법이 되겠고요. 기초제공품이 없는 경우 종합원가 계산에 의한 원가 배분 시 평균법과 선입선출법 기초가 없다면 둘 다 동일한 결과물이 생기겠고요. 선입선출법과 평균법 모두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는 과정이 있다. 네, 당연히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건 계산해 주셔야 돼요. 완성품 환산량 평균법일 때 그다음 선입선출법일 때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되고 기말제공품의 완성도는 선입선출법에서만 고려 대상이고 평균법이 아니요. 평균법, 선입선출법 모두 다 기말 기초에 우리가 퍼센트를 신경을 써주셔야지 되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11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세법상 영세율과 면세. 자, 우리 11번에 영세율, 면세 했는데 우리 세무 2급에서 많이 하셨어요. 회계 1급에서도 했었고 그래서 영세율은 우리가 신고 의무가 있고 그래서 완전 면세다 라고 얘기를 하고 면세를 오히려 불완전 면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영세율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면세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영세율은 소비지급과세 원칙 때문에 면세는 조세 부담의 역진성을 완화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게 면세고요. 영세율은 결국 세법상 모든 의무 이행을 다 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신고 납부 의무가 있는 거고 면세는 신고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그냥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면세 사업자라도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면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 네, 면세 포기하고 영세율 과세 사업자 매입세 공제 받고 싶으니까 그렇게 해서 변경이 가능하고요.
영세율은 완전 면세제도이고 면세는 불완전 면세제도입니다. 영세율과 면세 모두 부가세법상 신고 의무는 면제되나 일정한 협력 의무는 이행한. 아니요. 영세율은 모든 의무를 다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면세 사업자만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국내 거래라 하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네, 이게 여러분들이 메인 매출 점표에서 영세라고 끊는 거예요. 영세. 그래서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한 거래를 우리가 영세율 거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문제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2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소득 처분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우리가 소득 처분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너무 많이 했으니까 소득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귀속자를 찾는다. 귀속자를 찾아서 우리 회사 안에 있어요. 그러면 유보. 우리 회사가 현재 아직도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럼 유보. 그 다음 우리 회사 밖으로 빠져나갔는데 누구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 처분해 주시면 되겠고 주주한테는 배당. 그래서 우리가 유보 그리고 대표자의 상여 그 다음에 주주한테 쓰게 되면 우리는 배당이라고 쓰게 되고 나머지 외부로 나갔다. 밖에 다른 기업으로 흘러갔다. 국가로 흘러갔다. 그럼 무조건 기사유로 소득 처분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귀속자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귀속, 불분명한 증빙불비분 기업 업무 추진비. 증빙불비분, 증빙이 없어요. 그럼 무조건 뭘로 처리해요?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 처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증빙불비분. 그 다음에 임원의 퇴직급여 한도 초과액. 임원의 퇴직급여. 임원도 우리 회사 직원이죠. 상여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주주인 직원의 가지급금 인정이다. 주주만 했었으면 배당인데 주주이면서 우리 회사의 직원인 거예요. 직원은 상여로 소득 처분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의 원천징수액은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를 해주셔야겠죠. 그렇죠? 원천징수분. 원천징수가 아니라 만약에 그냥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다 이렇게 되면 대표자의 상여인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13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그러니까 부가세를 붙이는 거래들이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본 거고 첫 번째는 온라인 게임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게임 이용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경우 게임머니 사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게임머니 구매하면 부가세 포함해서 결제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과세 거래고요. 사업자가 점포를 임대하여 과세 사업을 영위하던 중 점포의 임차 권리를 판매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우리가 무형의 자산의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부가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다시 바꾸면 제가 가게의 권리를 양도를 하는데 상대방한테 우리 원래 보증금보다 더 많은 권리금을 받고 넘기고 싶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요구를 하면 우리는 세금 계산서로 발급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손해배상금으로 받은 경우 이거는 그냥 기타 소득이에요. 손해배상금을 받았을 때는 기타 소득 그러니까 부가세와 관련이 없는 거예요. 실제 물품 공급과 이게 없었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이라는 것 자체는 기타 소득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부가세 과세 대상 거래는 아닙니다. 사업자가 흙과 돌을 판매하는 경우 이거는 그냥 유채물을 파는 거니까 당연히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되겠죠. 그러면 가나라 이렇게 해서 3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14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우리 신용카드 이거는 연말정산 하려면 당연히 다 알고 계셔야지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신용카드에서는 일단은 중복공제를 일단 먼저 암기를 하셔야죠. 그렇죠? 중복공제 가능한 거. 그래서 의료비가 중복공제가 가능하고 그
그 다음에 영유아 학원비가 중복공제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교복구입비가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일단 제외되는 것들,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비싼 거라고 설명드려요. 그렇죠?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는 비싼 거 무조건 안 된다. 그 다음에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들, 매월 납부하는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포함해서 공과금에 해당하는 거 무조건 안 되고 형제자매 사용분 무조건 안 됩니다. 그렇죠? 요 정도의 우리가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암기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의료비, 미취학 아동의 영유아 학원비, 그 다음 교복구입비 이 세 가지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결손금과 2월 결손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결손금은 15년간 2월 공제가 가능하고요. 이 이전분에 대해서는 10년간 2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2월 결손금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건 원칙이에요. 단 이렇게 재난 상황인 경우를 제외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추계신고를 하게 되면 너 이거 잘못된 것 같아 고쳐 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고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때는 2월 결손금을 적용을 해주지 않게 됩니다.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부동산 임대사업을 제외한 사업소득의 결손은 1년간 소급공제하여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우리가 소급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소급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손실이 생기면 전년도에 이익에서 이걸 먼저 갖다 쓰겠다. 이렇게 개념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보기 4번이 문제가 조금 됐는데 주거용 건물의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추후 발생하는 해당 부동산 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만 공제가 가능하게 된다 그랬는데 주거용 건물을 제외한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사업 그러니까 상가 건물에 대한 상가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음 연도에 부동산 임대사업 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해요. 그런데 주택에 대해서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근연기 200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제 순서를 정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1, 2, 3번이 모두 명확하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반적인 상가의 부동산 임대사업만 거기서 발생한 소득은 다음 해에 임대사업 소득에서 이득이 생겨야지만 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시험 이론 지금 114회를 다 풀어봤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조금 난이도는 쉬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정도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한 10개 이상 맞춰주셔야지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조금 듭니다. 열심히 암기 조금 해주시고요. 이번 시험에 꼭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